5분 남았는데. 천천히 하시면 되는데, 이 마이크 이거 쓰시면 돼요. 마이크 한번 해서 안 해도 될까요? 아, 네. 야, 5분 먼저 남았는데 괜찮겠습니까? 아, 네. 소개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옥 주택 이제 전문 모델링을 하고 있는 애플하우스 이성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강의를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하는 오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이 강의한다는 게 처음이라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현장에서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지 기상 같은 거를 제 현장에 있는 거를 100% 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 강의가 이 촌집, 한옥, 주택인데, 촌에, 한옥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계시거나, 앞으로 이게 구매를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이런 구매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다 관심 있는 분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한옥을 가지고 이게 구매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여기 안 계신 분. 단기 임대, 또 다른 생각하시는 분. 실제로 이제 거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단독 펜션. 단독 펜션, 예, 그 단기 임대, 단독 펜션, 또 하시는 분. 실제로 이제 거주. 전 실제 거주, 예.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부분들이 실제로 살거나, 아니면 단기 임대를 한다거나, 그런 형태. 그리고 상업적으로 감당하려면, 노후촌 임박이라든지 펜션 같은 경우, 그렇죠. 제가 의치가 좀 있어서 지금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서 의치를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발음이 좀 새는 경우도 좀 다소 있었습니다. 그걸 빼버리면은 발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큰 내용은 촌집을 구입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구입시 유의사항이라든지 그러면 촌집을 구매를 하게 되면 보통 적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며 그 다음에 이 촌집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거고 이 촌집을 가지고 재테크라든지 어떤 투자의 개념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촌집을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촌집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했을 때 보통 관리는 또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촌집을 활용할 때 이제 조금 꿀팁 되는 내용도 불러드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촌집이라든지 나머지 토지를 개발하는 사례가 뒤에 있는데, 상황을 보고 뒤에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좀 당겨서 앞에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뒤에 분들이 이게 잘 보이나요? 안 보이면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바로 직접 보셔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촌집을 구입하는 방법. 제일 많은 분들이 요즘 인터넷에서 보통 블로그를 본다든지 카페를 본다든지 그런 상황도 많고 아니면 실제로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서 보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볼 때는 물건을 처음 볼 때는 그냥 가볍게 여러 개를 한번 둘러보시고 이 눈을 보는 집을 보는 눈을 좀 살살 키우면 되겠죠. 처음에는 요거밖에 안 보였지만 한 두 군데, 세 군데 가다 보면은 안 보이던 것이 계속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였는데 이 금액에서 집의 가치가 요렇더라. 이 집은 이 금액이 얼마였는데 집의 가치가 이렇더라. 그런 게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보면 볼수록 항상 눈이 자꾸 커져요. 예, 그래서 이거는 꼭 주택이나 촌집이 아니라도 아파트라든지 기타 물건을 보더라도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를 한번 보시고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공사를 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기타 건물 형태가 오래됐다든지 아니면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정화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보고 오신 거를 집에 자꾸 노트를 하셔서 자꾸 이제 금액 대비 이제 얘가 무슨 형태가 있고 고칠 거는 뭐가 있고 이제 그런 걸 비교를 해보시면 그게 데이터가 자꾸 쌓이면은 이제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물건을 보는 눈이 생기게끔 계속 이제 물건을 자주 보시면 되고, 제가 아는 방법은 물건을 아는 만큼 그 물건이 이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깎을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내가 저걸 보고 저 흠이 저렇게 있으니까 부동산 가서 나중에 저걸 깎아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눈을 보는 이제 그걸 자꾸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동네 부동산에서 직접 가서 내가 어제 특정 시골에 가서 내가 특정 뭐 지역을 아주 정한 분도 있고 안 정한 분도 있겠지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도 아직 안 정했으면 그냥 가볍게 주말에 그냥 드라이버로 갔다가 어느 동네에 가서 그 뭐 읍내에 있는 부동산에 들려서 근처에 뭐 좀 허름한 주택 나오는 데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몇 군데를 보여주겠죠.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그 금액대가 얼마고 그 집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 그렇게 처음에는 부담감 없이 그냥 여러 군데 한번 보시고 시작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동네 읍내 가시면 항상 그 부동산에서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제일 빨리 가서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거. 예.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인터넷 블로그라든지 카페 같은 경우. 지금 당근에서도 실제로 부동산 물건이 올라와요. 저도 그 역시 올려놨고, 예, 거기서도 되는데, 당근은 말 그대로 질거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것도 있고,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뭐 드론을 띄워서 굳이 뭐 제가 그 물건을 안 가더라도, 멀리서도, 예, 그거를 자세히 볼 수 있고, 예,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인터넷에 좀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주로 인터넷에 이제 이렇게 블로그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올라있고, 보통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폭넓게 좀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오늘 또 작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동일 물건이지만 인터넷상에 부동산마다 금액이 살짝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집은 1억에 올려놨고 어떤 집은 1억 500에 올려놨는 집이 있어요. 물건은 동일한 물건입니다. 그러면 A 물건을 1억에 가서 1억 하는 집에 가서 물건을 깎아달라고 해야 될까요? 1억 500만 원 나온 집에다가 깎아달라고 해야 될까요? 1억 500짜리는 결국은 소비자한테 물건을 매수 금액 자기한테 뭐 1억을 달라고 이제 했겠죠. 근데 A 부동산에서 금액을 나중에 뒤에 깎아줄 요량으로 1억 500을 올려놓은 거고, B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비자한테 받았던 그 금액 1억 그대로 올려놓은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할인할 수 있는 폭이 실질적으로 1억 500보다는 1억이라는, 물론 이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좀 더 깎을 수 있겠죠. 예,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다음에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가장 흔한 게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그다음에 블로그에 대한 일이 많은데, 저는 이 손집이라든지 그런 거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요, 주로 이렇게 벼룩신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찾아요. 왜냐면 일단 현지인들이 현지 지역에 있는 신문에다가 바로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건이 실제로 오픈되어 있는 유튜브라든지 그런 카페라든지 그런 것보다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좀 괜찮은 물건들이 이런 벼룩신문이라든지 그런 데가 많아요. 벼룩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 촌에 어르신들이 그냥 가볍게 전화를 해서 우리 집 물건 그냥 벼룩신문에 올려주세요 해서 이렇게 놓는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액이 착합니다. 예, 금액이 착해서 다른 그 블로그라든지 뭐 카페보다는 사실은 이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벼룩신문도 지금은 교차로라든지 뭐 벼룩신문이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한데, 종이신문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인터넷상에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당 지역에 가면, 저는 해당 지역에 가면은 전봇대에 종이신문이 있으면 사실은 그걸 하나씩 갖고 와요. 왜냐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랑 종이신문이라는 거 동일하지만, 종이신문이 저는 나름대로 집중도가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종이를 대고 형광펜을 꺼가면서 하나하나씩 보면 나머지를 비교도 해볼 수 있고 그런 형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 벼룩신문에 종이신문 있는 내용 그대로거든요. 요 내용을 요렇게 보시면 실제적으로 그냥 크게 블로그 한 개 나와 있는 것보다 여러 개를 요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요 교차로하고 이런 벼룩신문을 잘 안 보죠. 예. 예전에는 이런 게 참 많아서 이런 걸 많이 봤었는데, 그래도 돈 되는 물건들이 이렇게 간혹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안 노는 데가 뭐냐면, 지자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민원 게시판이 있습니다. 잔류 게시판이라든지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개인 물건들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물건들이 가끔 있어요. 예. 요렇게까지도 저는 찾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올리는 이유가 왜냐면 왜 이렇게 편하게 블로그라든지 있는 데도 놔두고 왜 이렇게까지 찾느냐. 결국 그게 딴 걸 원하기 때문이죠. 예. 뭐 제가 주고 또는 비싸게 주고 살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겠죠. 예. 어떻게 했든 싸게 사서 얘를 뭐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뭐 소유를 하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싸게 달라고 이렇게 발품을 파는 거죠. 자,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그죠. 이제 요거는 뭐 군청 영덕 군청이거든요. 영덕 군청의 자유 게시판에 보시면 요렇게 촌집 매매합니다. 뭐 바닷가 촌집 매매 요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예. 근데 요런 것들은 결국은 그 현지인들이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착하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겠죠. 다음 경매나 공매로도 가끔 삽니다만 촌집이 경매나 공매로 놓을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도 별로 안 커요. 금액도 별로 안 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자기의 채무를 뭐 안 갚아서 그 정도로 넘어갈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촌집 자체가 뭐 질권을 설정해서 이만큼 담보가 능력이 되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없지만 가끔 있습니다만, 그걸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무조건 싸게 사야 되니까 처음에 100% 시작하게 되면 여기에서 들어갈 사람도 없겠죠. 70%, 80% 한번 떨어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들어갈 사람도 다 없겠죠. 들어가려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반값 이하에서. 반값 이하에서 들어가서 그러면은 얼마나 써야 되느냐? 뭐 한 50 내지 60을 써서 낙찰을 받는 이런. 요렇게 하는 이유는 금매보다는 더 싸야지 우리가 공매나 경매를 해서 메리트가 있겠죠.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도 해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메리트는 그래서 보통 경매하면 보통 뭐 우리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반 빌려라든지 뭐 원룸 같은 형태, 그런 형태가 많고, 손집은 저는 몇 개만 봤는데 저는 제 같으면 사실 요 금액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요거보다 더 낮아요. 저는 업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뭐 경주 주택 경매라고 요렇게 타이틀로 치면 요런 것들이 간혹 올라옵니다. 예, 그나마 쓸만한 것들. 네. 최근에 제가 어떤 걸 봤냐 그러면 경주 간포. 간포하면 뭐가 있어요? 바다잖아요. 예. 뭐 대구 아니신 분 있어요? 대구 아니신 분? 대구 분인데 어디서 오셨어요? 아산에서. 아산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왜 옆에 분은? 충남 부여에서. 충남 부여. 어떻게 아시고? 이제 바꿔 주십니다. 옛날에 남은부장님이 계셨으면 먼들에서 오신 분 손들에서 선물 하나 드려줄 텐데, 혹시나 운영자분이 있으면 선물 하나 주십시오. 예. 먼데서까지 오셨는데. 또 멀리서 오신 분 계세요? 충남 알고도 나 더 멀다. 뭐 비행기 타고 왔다. 뭐 그런 분. 책을 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옆에 한 분 더 있던데. 최근에 어떤 걸 봤냐 그러면, 경주 간포가 어디냐면은 경주의 이제 바닷가 쪽인데요. 다른 촌집을 놔두고 왜 내가 간포 쪽에 이렇게 생각을 했냐 그러면 메리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 안에서 바다가 보인다는 거. 그럼 그거를 뭘로 쓸까요? 네? 어떤 거? 숙박, 또 아파트다.
날만 빠진 아파트다. 근데 장점은 집안에서 바다가 보인다. 오션뷰. 예. 바다가 보인다. 에어비앤비. 예, 좋습니다. 다 상업적 공간으로 가야 돼요. 맞아요. 주말 주택, 내가 별장으로 쓰다가 비어있는 거, 1년 360을 내가 다 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거를 에어비앤비를 하든, 한 달 살기를 하든, 1년 살기를 하든,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내가 한 달에 매출이 얼마고, 한 달에 이렇게, 객실이 이렇게 탑니다라는 걸 나중에 홍보를 했다가, 소위 말해서 상가 형태로 권리금을 받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간포에 그런 물건을 봤는데요. 자금이 없어서 입찰은 못했지만 그렇게 유심 있게 받아보시면은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금액이 6천만 원인가 그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길을 4,500만 원 정도 수리를 해서 한 달에 1년 살기를 하든 한 달 살기를 해서 월 100만 원 받던 그런 식으로 돌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다음은 부동산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생겼죠. 예. 특히 당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저도 당근을 저희 물건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연락도 오고 하는데 당근에서도 부동산 거래를 할 정도면 블로그라든지 일반 카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업체가 올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인이 올리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직 이렇게 올리는 집도 많기 때문에 금액은 수수료는 좀 싸겠죠. 근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모든 책임을 매도자, 매수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안지 수수료는 없다. 대신에 그거를 안전을 조금 하기 위해서 보통 매도자, 매수자가 거래를 결정을 짓고 나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소유를 잡기를 할 때는 매도자나 매수자가 원하는 부동산에 가서 대필료만 내고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방법 해보신 분 한 번도 없어요? 보통 요거를 할 때, 대출을 쓸 경우에는 법무사도 옆에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무사가 그 앞에 내용도 보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동산에서 대피를 하지만 수수료는 조금 주거든요. 일반 수수료보다 더 싸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수수료보다는 좀 저렴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부동산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픽트팩 들어보신 분? 네. 예. 그 다음에 주로 당근도 있고, 방가 직거래 사이트도 있습니다. 네. 당근이 2개 나왔네요. 여기가 이제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시골 땅 매매도 있고, 시골 촌집 매매 임대도 있고, 이게 다 개인 형태로 직거래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요거는 당근에서 올라오는 형태들. 예. 당근에서 직거래에 대해서 올라오는 형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에서 안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뭐냐? 우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가서 물건을 탁 눌리면, 집이 사진이 나오는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은 안 나오지만 그 집의 주소가, 그 지도가 나오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도를 확대를 해서, 그 지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도로명 주소가 딱 나오면은 그거를 잘 크게 확대해서 봤다가 그 집을 실제로 찾아가서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인터넷에 물건 나왔는데, 혹시나 부동산을 안 끼고 직거래로 조금 싸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별로 안 좋아하겠죠. 네. 자, 요까지 질문사항이 있는 분. 혹시나 요 방법 말고 본인이 아는 방법 있어요? 촌집을 좀, 찾는 어떤 루트라든지, 남들이 안 쓰고 나만 아는 루트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근처 관심 있는 주택이 있어서 네. 소유자가 직접 현지를 보고 매매하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짜 발품을 진짜 가봐야 되잖아요, 그죠?
멀지 않아서 예, 멀지 않아서, 제일 좋은 방법이죠, 예. 그래서 항상 어떤 분들은 보면은 뭐 마을 시장을 찾아가라, 뭐 누구를 찾아가라, 그런 방법도 있고, 예. 방법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결론은 딱 한 가지.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치고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이제 촌집을 구매를 할 때 이제 어떤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느냐. 일반 촌집 같은 경우, 수도와 전기가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수도와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 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나의 촌집을 이 촌에 큰 집이 하나 있어요. 여기 마을 입구에 집 마당이에요. 자, 여기에 전기도 있어야 되고 수도도 있어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수도 먼저. 자, 요 앞에 요 입구에 딱 왔어요. 그러면 수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봐야 돼? 네, 계량기. 수도가 없는 집은 잘 없겠죠. 근데 촌에 가면 많아요. 계량기가 있으면은 보통, 이 집에 수도가 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마당에 이렇게 파란색 뚜껑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럼 이게 수도 계량기인데, 이 수도 계량기, 그러면 얘가 마을 수도인지, 지역의 상수도인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요마저 없는 집도 있어요. 집이 오래돼서 끊어졌거나, 아니면은 뭐 지역 상수도에서 뭐 계량기를 떼어갔거나, 집이 너무 오래 비어있거나 하면은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한전에서도 계량기를 떼어갑니다. 예. 그러면 그 집은 계약가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예. 마을 수도는, 마을 수도 같은 경우는 마을에 우물을 파서 물을 뽑아서 각 세대별로 나눠주면서 여기에 입구에 요것도 수도 계량기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러면 마을에 따라서 어떤 마을에는 수도 요금에 상관없이 지하에서 퍼 올리는 그 펌프에 대한 전기료, 그것만 각 가구별로 할당을 해서 나누는 집도 있고, 아니면은 물을 사용한 그 물의 양만큼 또 계산하는 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촌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와 수도. 만약에 요 두 개가 다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400만 원은 세이브 시키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없는 집은 그러면 내가 추가 부담을 400만 원 더 줘야 돼요. 부동산에서는 계량기라든지 전기하고 수도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크게 좌우를 안 해요. 그냥 물건만 팔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딱 보러 갔을 때 전기 들어와 있어요, 수도 있어요, 그걸 따라서 300만원, 40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없으면 무조건 그래서 깎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거는 부동산도 잘 몰라요. 수도 계량기가 있던데요. 그 다음에 전기 계량기는 있는데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전기 계량기가 있어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거는 상수도 사업소나 한전에 전화를 하셔서 해당 집은 불러주시고, 여기 명의만 이전하면은 전기를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수도를 쓸 수 있느냐를 맞춰놔야 됩니다. 안 된다, 다시 처음부터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챙겨야 될 게 항상 기본적으로 수도와 전기, 다음에 요즘에는 정화조까지도 필요합니다. 정화조는 왜 자꾸 이렇게 이제 대두가 될까요? 예, 환경보호도 있고. 자, 내가 내 집에서 그냥 주말주택으로 쓴다. 그냥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1년에 서너 번 가서 쓴다. 그래서 농막처럼 변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농막에 간이 화장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상업적인 요소, 에어비앤비가 됐든지, 농어촌 민박이 되었든지, 그게 될 것 같으면 필히 정화조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화조가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 지금은 오수관로라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자기네 마당에 정화조 없이 그냥 바로 시관으로 바로 나가는 형태가 요즘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상업적인 요소가 가미가 된다 그러면 그 지자체의 그 민원, 농어촌 민박이라든지 그걸 허가를 해주는 사람이 필히 정화조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법으로는
오수 갈로가 있는 지역이랑 없는 지역이랑 구분을 하는데,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다 하라고 그럽니다. 뒤에 탈이 없게끔. 예. 그래서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는 항상 상업적인 요소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화조는. 정화조 비용은 일반 전기하고 수도보다 더 비쌉니다. 마당에 땅을 파고 포크레인이 와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금액은 약 한 300만원 내지 500만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촌집에 내가 주말주택으로 쓴다고 생각해도 화장실은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화장실에 지역 오수관로가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없다 그러면은 무조건 개인이 쓰더라도 정화조는 있어야 되겠죠. 제일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처음에 부동산 할 때 또는 그 매도인한테 정화조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요거를 금액을 자꾸 깎으려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전기 계량기가 딱 갔는데 없다. 그러면은 지역에다가 아예 신규로 전기 계량기를 넣어야 됩니다. 그럼 보통 한 15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고요. 수도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그 차이가 나는 게, 전기 계량기 같은 경우는 가까운 한전에, 전봇대에서 이렇게 당기는 거고, 수도 계량기는 가까운, 어디서 당길 것 같아요? 수도 계량기. 집이 요렇게 있어요. 요 길이 이렇게 있고. 자, 우리 집이 B집, 저희 집이 B다. 우리 집에 딱 갔는데 수도 계량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땡길까요? 멀리서 오신 분. 어디서 땡길까요? 도로에서 땡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A 집 앞에서 땡겨요. 그러면 수도 메인 갈로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하면서 요렇게 딱 되겠죠. 우리는 지금 수도 계량기가 없으니까 여기서 끝났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땡기냐? 여기서 땡겨와야 돼요. 여기서 땡겨서 땅을 파서 요런 식으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거리가 얼마에 따라서 수도 계량기 요금이 달라집니다. 한전은 전봇대에서 땡기기 때문에 별 금액이 없어요. 그게 그냥 기본 금액인데, 수도 같은 경우에는 얘가 100m다, 50m다 따라서 금액이 무작정 틀려져요. 최근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 20m 정도, 30m 정도 앞에서 땡겼거든요. 100몇십만원 줬어요. 그럼 마을 수도 있는데 왜 상수도를 땡겼을까요? 저희 집에, 저희 집이라 해야 돼. 경주집을 제가 구매를 했을 때, 일반 상수도가 없었어요. 그 상수도 물 잘 나와요. 물도 시원하고. 근데 왜 이걸 썼냐 그러면, 이거 뒤에 나오겠지만, 향후에 상업적인 요소가 조금 가미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수도 물을 땡긴 거예요. 자, 상업적인 요소가 된다 뭐냐 그러면, 다음에 농어촌 민박이 됐든지, 에어비앤비가 됐든지, 어쩌든 됐든 간에, 다른 사람이 비용을 하루에 10만원 주도 20만원 주도 와서 쓸 때 크게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마을 수도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비용으로 혹시나 A가 고장이 나든 B가 고장이 나든 서로 대체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수영장을 이 마을 수돗물 하나로 채울 수 있겠느냐? 채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마을 수돗물 하나, 상수돗물 하나를 해도 기본적으로 3시간, 4시간씩 걸려요. 수영장에 물을 채우려고 그러냐. 근데 얘를 딸랑 한 개만 갖고 채운다 생각해봤어요. 몇 시간 걸리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에서 얘들이 그쪽 집안 수영장도 있고 마을물 참 잘 쓰네 이렇게 좋게 얘기 안 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 집에 비용을 들여서 상수도 하나 넣었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도, 그 다음에 전기, 정화조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하는데 보는 거는 차가 이제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일반 주택이든 아파트에 하고 어차피 주차장이 있겠지만 상관없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주택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그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 매매 금액이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매매 금액에서도 중요하지만 공사 금액에서도 중요하고 또는 단기 매매에서 매도할 때도 그 금액이 크게 차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차장이 있는 걸 하는 게 좋은데 촌집이 다 100% 주차장이 없잖아요. 뭐 마을 입구에 주차를 하고 걸어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차장이 있으면 제일 좋고 없으면은 주차를 가급적이면 집에서 제일 가깝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찾아야 되죠. 자 예를 들면 금액은 싼데 주차가 안 되는 곳이 있고 금액은 비싼데 주차가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다 구별할까요? 일반적으로 요거 이렇게 맞죠? 그래서 저는 이거 삽니다. 싸게 주차 안 되는 걸 사서 어떻게 해서든 주차가 되게끔 만들어요. 어떻게? 이거 우리 집이에요. 요 마을에 들어간 요 논이에요. 차를 요 대고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이 걸어가는 게 뭐 한 100m나 이렇게 돼요. 100m가 적지 않죠. 대문은 넓어요. 뭐 집이 뭐 한 180평, 200평 돼요. 예. 집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마당이 엄청 넓겠죠. 촌집이 원래 집이 좀 커요. 집이 이렇게 커요. 그 집은 건물은 실제로 요거밖에 안 돼요. 전부 다 마당이에요. 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히 크기가 돼요. 단지 이게 농로예요. 그 논두렁이죠. 예. 이거 차 어떻게 넣을까요? 아이디에 있는 분. 요 논 주인한테 가서 요만큼을 많이도 필요했어. 한 50cm? 30cm? 지금 현재로 차가 들어가면 차 발통이 요 딱 걸려요. 요렇게 딱 걸려요. 그래서 차 발통이 차 바퀴가 닿을 수 있는 부분 뭐 한 30cm, 50cm 정도만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뭐 1년에 뭐 몇십만원 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왜 주인이 나쁘진 않겠죠. 왜? 실제적으로 논에서 심으면은 논에 이 나락이라죠. 이 벼가 이까지 안 오죠. 요 앞에서 끝나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차가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요거를 장기 계약을 하든 단기 계약을 하든 토지 사용 흥락을 뭐 받든 그런 식으로 얘를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논에서는 요만큼 원래 벼 안 심는데 요거 띄줘갖고 한 1년에 얼마 받아도 좋고 자기네들은 요 농기계 요거 들어갈 때도 좋고 저희 집은 요거 해가 포장을 하든 아니면 자갈을 넣어서 땅을 다져서 해서 이렇게 논두렁이 안 빠질 정도만 되면 차가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놀다가도 차를 이렇게 다시 나올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이 집은 뭐냐? 차가 못 들어가는 집에 7천만 원짜리가 차가 들어가면 얼마예요? 1억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죠. 왜? 우리는 논주인한테 1년에 얼마 떼주고. 예,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 이제 토지 개발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요렇게 촌집을 요렇게 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처음 들어봤죠? 괜찮은 방법이에요. 다음, 전기 수도는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인터넷이 나옵니다. 요즘 세상에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있을까요? 네, 상관오지도 요즘 어지간하면 다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저희 집 같은 경우가 안 됐어요. 경주 차가 들어오고 하는데도 안 됐어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TV도 되는데 왜 인터넷이 안 되냐는 얘기죠. 이제 그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런 게 이게 큰 도로예요. 이게 큰 도로, 마을 도로면 뭐 버스도 다니고 뭐 한
여기서 이제 이면도로 요렇게 해서 이제 요 작은 언덕배기죠. 뭐 큰 산도 아니고 작은 언덕배기 요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차가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그리고 집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집이에요. 이 집을 처음에 딱 몰랐는데, 뭐 당연히 뭐 이 주변에 집도 있고 마을 해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요 뭐 어디 인터넷이 안 되는 데는 어디 있을까 싶어서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다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인터넷을 다 개통하려고 KT든 전화를 했는데 그 지역이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데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이 요 앞까지는 큰 도로에서 요렇게 마을 해관에 해선이 살아있지만 요 뒤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 못 넣어준다는 느낌. 왜 못 넣을까요? 넣어서 여기까지 얼마 안 돼요. 직선 코스 한 100m 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안 되느냐? 예전에는 그냥 남의 집 지붕 또는 나무가지, 내가 기존에 있는 한전에 있는 전봇대, 거기다가 그냥 대충 매달아서 그냥 던졌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여기 한번 묶고, 그 다음에 와서 여기 묶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 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안 돼요. 합법적으로, 공용 소유의 땅에다가 요렇게 전봇대를 세워서 이 전봇대를 타고 요렇게 집에까지 가야 된다. 이게 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해당 지역은 인터넷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조금 복잡하답니다. 안 되는 건 아니죠. 왜 인터넷을 안 넣으면 안 되죠? 꼭 넣어야 되잖아요. 내가 내 주말 주택을 쓰더라도 인터넷이 안 돼서 불편한데 상업적으로 공간을 쓴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필히 넣어야 되는 이유는 인터넷이 안 되면 뭐 안 되니까 돼야 되고, 쓰는 그런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거 제가 이번에 겪어서 제가 그 전에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되는구나 하고 그 직원들하고 막 언쟁도 붙이고 그래서 했는데, 보편적 역무라는 게 있습니다. 보편적 역무 뭐냐? 우리나라는 그 통신에서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TV라든지 전화라든지 인터넷이 안 되는 어떤 좀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국가에다가 민원을 넣는 거예요. 왜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우리나라 IT 강국 아니냐? 그래서 만드는 게 보편적 역무인데, 어떤 얘기냐? 이 전봇대를 국가에서 몇 개까지는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많으면 나중에 보고 민원을 넣었던 분이 조금 부담하시고, 대부분은 저희가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통신을 해서는 살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얘가 개인 혼자서 넣어버리면, 민원을 넣어버리면 진행 속도라든지 금액이 다소 높아요. 제가 찾아본 결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희 집 주변에 있는 분한테 요렇게 해서 민원을 좀 같이 넣읍시다 해서 자꾸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단체가 되게 두 명이 됐든 두세 명이 됐든 해서 넣고 자꾸 독촉을 하는 거예요. 좀 빨리 해주세요. 가만 놔두면 한 3주 걸렸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면은 한 2주나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거를 자꾸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흔하지를 않아요. 저도 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안 됐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요런 일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다음 정화조가 이제 나오죠. 정화조. 일단 집에 구매를 할 때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정화조는 있는데 이게 오래돼서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사기 전에는 모르니까 일단은 구매는 먼저 하시고, 보통 정화조는 몇 년에 한 번씩 청소해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게 해당 사항이 없죠. 보통 이제 빌라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죠.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노차가 와서 1년에 한 번씩 보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비우고
그분한테 정화조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내려앉아서 요거 뭐 얼마 못 쓰겠는데요?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또 괜찮습니다. 그래 쓰세요 하면은 그때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얘 하나 보통 넣는 걸 5인용이거든요. 일반적인 주택에서 또는 농어촌 민박에서 하시는 분은 집 크기에 상관없이 보통 한 5인용이면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래서 5인용 할 때는 보통 한 300에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농어촌 민박이나 한옥체험업은 필히 정화조 설치 의무가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오수 관로하고 상관없이. 예. 근데 얘가 농어촌 민박을 허가해주는 부서와 정화조 설치를 하는 부서가 틀려요. 그래서 얘 관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서로 유리한 입장을 자꾸 얘기해요. 무조건 해야 된다. 예. 우리 집에 오수 관로가 있는데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럼 책을 찾아보고 자기가 정확하게 바꿔는 못해요. 그래도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 우리나라 법이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답변이 항상 다르고 담당자도 서로 떠넘기면서 정확한 답변을 잘 안 해줍니다. 자, 다음. 이제 집을 구할 때 마을과 조금 떨어져 있는 곳, 마을 중턱이나 마을 끝자리 같은 경우. 그래서 가급적 옆에 집하고 좀 안 보이게끔, 혹시나 보인다 그러면은 그 담장을 방부목을 올리든지 아니면 블록으로 좀 높게 올려 만들어서 시선이 좀 차단되게끔 하는 방법도 좋고요. 그래서 요거를 대나무로 심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울타리나 방부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해가 잘 드는 남향이나 동향을 이제 선택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여름철보다는 겨울에 해가 잘 드니까 아무래도 한쪽이 집이 따뜻하고 온기가 있어 보여요. 밝잖아요. 예. 왜냐면 촌집 자체가 원래 지분이 나기 때문에 항상 들어가면 어두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기 많은 곳에 위치하면 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집도 수리는 됩니다. 이렇게 천장을 홀라당 까버려요. 천장처럼 이게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붕을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서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범위가 좀 커지겠죠. 그러니까 산업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공사를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만드는 데도 있고요. 인위적으로 지붕을 좀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가급적이면 등기가 돼야 된다. 왜? 농어촌 민박이라든지 그런 산업적인 요소는 필히 건물된 거를 확인을 합니다. 건물로 안 되면 뭐가 건물로 이렇게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미등기라든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10개 중에서 6, 7개가 미등기나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싸게 사서 등기를 만들어야 돼요.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한테는 조금 더 재테크에 도움이 되겠죠. 질문 있습니까? 네? 등기 만드는 거는 등기 만드는 방법은 인터넷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냐? 복잡한데요.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군청에서 어떤 지역은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기간을 줬는데 지금은 따로 기간을 잘 안 줍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찾아가서 우리 집이 요런 상황인데 요거를 난 정식으로 등기를 하고 싶다.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하면은 그게 직원 담당 공무원이 요러한 서류를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요런 서류를 첨부하셔서 요렇게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줍니다. 100% 장담을 안 해줘요. 그러면 그 내용을 들고 어디 가느냐? 집 근처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가셔서 우리 집 상황이 요러는데 등기를 바꾸자 합니다. 어떤 공사를 해야 됩니까? 하면은 거기서 또 알려줍니다. 예. 정답이 없어요. 근데 명의가 미등기 건물로 지면 100개 아닐 수도 있잖아요. 명의는 보통 요걸 아니죠. 보통 건물분 따로, 그 다음에 토지분 따로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건물은 없지만 토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명의를 그대로 인수하는 거니까 그 명의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분들은 집을 매매를 하기 전에 등기를 좀 시켜 주십시오 라는 분도 계세요. 비용은 내가 줄 테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면 그게 어디가 더 싼지를 해봐야 되겠죠.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 경매로 네. 땅만 납치 받는 쪽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우리 땅명이랑 이제 제가 납치 받았는데 이제 땅명이랑 그 기존에 있던 이제 이등기 건물의 원치 취득자 명이랑 다른 상태에서 네. 땅명의자가 이제 몇개 넘어와가지고 이거 납치 받았는데 어차피 그 사람하고 또 모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제3자일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그럴 때 또 등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좀 아, 그게 저도 사실은 좀 궁금했었는데, 그 내용을, 판례라든지 찾아보면, 만약에 뭐 행물이든, 고인이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공식적인 서류를 구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요구를 해요. 원칙 FM은 그 사람들의 앞에 있는 것 나열 다 해서 죽든지 말든지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서류에 도장 낙인을 해서 다 서류를 첨부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뭐 사망 진단서라든지 뭐 행물 진단서라든지 확인을 해서 하면 어느 선까지 다 꺼줘요. 그러면 안 되니까 어디 선까지 서류를 좀 보완해 줍시다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조금 복잡해요. 그게 정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7번 보면은 싸고 상태가 좋은 집은 절대 없습니다. 예. 저도 싸게 사고 싶고 여러분들도 싸게 사고 싶지만 가보시면 싸면 싼 이유가 있고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싸고 상태 좋은 집은 없지만 거기서 자꾸 손을 조금 험한 걸 손을 대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또는 더 비싸게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험하고 문제 있는 집은 잘 안 팔립니다. 예. 그래서 사는 사람이 항상 그거를 이제 칼자루라고 들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집 물건이 나온 지가 한 1년이 넘은 집들을 먼저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것들은 그냥 패스.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집이 나온 지가 1년 이상 됐다. 그 집에 부동산인들 전화를 해서 혹시나 1년 전에 나왔던 물건인데 혹시 안 팔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이거 1년 동안 안 팔리고 있는 집이 어느 집에서 자꾸 전화가 와서, 그 집에 관심이 있으면 물어보겠죠. 예. 그래서, 뭐, 얼마에 나왔던데 혹시나 한번 집을 볼 수 있습니까? 가면 진짜 다 쓰러져 가는 집이에요. 일반인들이 잘 손을 못 대는 집. 예. 그러면 저는 그거 가서 더 싸게, 제가 살 테니까 1년 동안 안 팔리고 있는 거 보니까 저 아니면 못 살 것 같은데 조금 더 싸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살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는 거지. 공사는 제가 봤을 때 험한 거는 그 차이가 없어요. 험한 건 그것도 그 차이예요. 예. 거기에서 조금 더 험하고 뭐 덜 험하고는 그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게 같은 가격이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같은 가격이면 대지 평수가 좀 큰 것으로 그러면 130평에 아까 말씀드렸죠. 촌집은 항상 땅이 커요. 100평 땅에 건물이 조그만 거 20평밖에 없어요. 근데 1억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죠. 근데 130평에 땅은 건물은 똑같고 금액이 1억 천이에요. 어디서 살까요? 야, 평당 치면은 뭐 84만 원, 야가 당일 건데 평당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나머지 30평이라는 걸 땅을 봐야 돼요. 이게 땅이 순수하게 전이나 논이나 인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대지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이걸 사야 돼요. 이걸 사서 뭘 하느냐? 자꾸 뭔가 만들어야 돼요. 만들면 이게 유튜브 아니죠? 예. 얘가 실질적으로 대지에서 뭔가를 지으면 우리가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결국은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촌에 그냥 간단하게 뭐 마을에 크게 민원이 안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뭘 만드느냐? 여기 있죠. 텃밭을 만들든 창고를 만들든 주차장을 만들든 마쿠지를 만들든 텃밭은 그냥 일반적으로 마당에 텃밭을 만들면 돼요. 창고를 만든다. 창고 안에서 뭘 하느냐? 문제죠. 우리 항공사진에서 봤을 때는 다 흐름하는 게 창고예요. 근데 그 창고 문을 딱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안에 고급 자쿠지가 있어요. 자쿠지가 뭐예요? 요즘에 그 펜션에 가면 자쿠지 많이 하죠? 그렇죠. 예. 자쿠지가, 저도 처음에 기억을 할 때 자쿠지가, 이거 웬 뭐 일본에서 왔던 욕실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쿠지가
일본 말이 아니고 미국 쪽에 욕실하고 그 수영장 관련된 그 물건을 만드는 회사 이름이 옛날에 자쿠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쿠지가 고급 욕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뚝배기는 창고인데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고급 자쿠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30평에 얘를 만들어서 상업적인 공간으로 쓸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100평을 잔 쪽에서 집을 지으면 이 대지가 50평밖에 안 되잖아요. 50평에 뭐 얘가 한 20평, 금폐율이 뭐 한 20평밖에 안 되면 20평이지만 50평에 20평이면 안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30평, 140평 되면 얘를 분할이 가능해요. 거기에서 미니 주택을 만들 수도 있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촌집도 난 필요 없다. 나는 우리 동네가 관광지기도 하고 도로도 크게 물고 있어서 얘 촌집 활용보다는 나는 주택으로 개발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대지가 조금 더 크면 분할해서 미니 주택 2개를 만들 수 있죠. 네. 주차장이 없는 주택 같은 경우는 차를 우리 집에서 얼마나 가까운 곳에 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냉기를 벌써 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전에 그러죠. 농로에다가 길을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 예. 자, 촌집을 이제 구매를 하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대로 요 금액이 맞습니까? 바닷가 쪽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금액이 좀 클 거고, 농촌으로 들어가면 금액이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더 싼 것도 있고 당연히 비싼 것도 있지만 보통 요런 형태. 나 바닷가에서 나는 집을 좀 구하고 싶다라는 분. 바다 뷰. 보통 얼마 정도 생각했어요?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예. 그리고 바닷가에 보면 바닷가 1층이 있고 바닷가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장점은 바닷가는 일단은 땅이 작아요. 뭐 한 30평, 40평. 농촌은 기본적으로 100평 이상. 예. 자, 바닷가 1층 해볼게요. 바닷가 1층은 말 그대로 바닷가 바로 끝선에, 방파제 바로 뒷면에 바로 있는 게 바닷가 1층이 되겠죠. 제일 비싸겠죠. 예. 일반 주택이 한 30개 이상 해요. 예. 근데 바다 뷰가 진짜 금값입니다. 자, 경북 지역을 예를 들면 바닷가 1선이 요런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 집이 요 딱 있고 요 바로 앞에 요 바다가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 장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예요? 단점. 태풍 불면 다 날아가요. 예. 그러니까 노후가 빠르죠. 예. 왜?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물이 노후가 빠릅니다. 장점은 어찌됐든 간에 바다가 보인다는 거. 예. 그래서 사람들은 산업적인 요소는 항상 바다 뷰가 보이는 걸 항상 좋아하죠. 그래서 바다가 보이면 무조건 금액이 좀 더 써요. 바다가 보이는 데는 보통 일선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거보다 더 비싸던데요? 통장 2, 300만 원 정도. 예. 그래서 이제 골목길로 조금 들어간다. 평당 100만 원. 안 떨어지죠. 바다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근데 이 골목길에서는 요 앞에까지 걸어가는데 얼마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려요. 한 2, 3분만 하면 걸어가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2, 300만짜리 예약을 하고 바다 보인다고 하는 말은 근데 이 집은 바다가 보이는 집은 주로 이 금액을 매도자가 이제 항상 칼자루를 들고 있어요. 내가 얼마 안 주면 나는 안 팔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농촌은 뭐냐? 농촌은 사는 사람이 칼자루를 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바다 뷰가 참 무서워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바닷가에 있는 그 골목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바다는 안 보이지만은 조금만 걸어가면은 바다가 나와요. 뭐 앞에서 걸어서 뭐 한 1, 2분? 네, 그 정도. 근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얘가 1층 집 같은 경우 1층 슬라브가 뭐냐면 집이 이렇게 돼 있는지 말고 평짜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계단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옥상 있는 집. 올라가면은 바다가 보여요.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굳이 2, 300만 원 주고 일선에 갈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게 더 낫죠. 네. 그래서 그 옥상에다가 루프탑을 사용했다 하는 집도 많아요.
그러면 태풍에 이제 피해도 덜하고 금액도 싸고, 예. 가까이서 바다 뷰 보는 것보다 멀리서 바다 뷰 보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요렇게. 예. 이 집은 언덕 위이죠. 바다 요거든요. 예. 마산 감장에서 이게 보여요. 예. 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서 멀지만은 요렇게 거실에서 통창을 통해서 이 바다를 보여요. 요 앞에 부분에는 그 같은 평지였어요. 바닷가 골목의 평지. 얘 것들은 바닷가에 살짝 오르막길로 올라가요. 오르막길로 올라가면 장점이 뭐예요? 앞에 가리는 건지 바다가 잘 보이겠죠. 네. 그래서 바닷가에서 조금 몇 분 더 걸리긴 하겠지만, 앞에 것보다 덜 걸리겠지만, 금액이라든지 그게 더 자꾸 떨어지겠죠. 근데 풍경은 좋아요. 네. 근데 얘 오르막길에 또 차도 될 수 있으면 더 좋고, 네. 안 되면, 앞에 말씀드린 거에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쪽에 그 차를 댈 수 있겠죠. 또 뒤로 가면서 안전한 매수자가 협상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멀리서 통창을 보이고, 요렇게 언덕배 위에서 요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요거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마을과 아울러서 이렇게 다 보이는 것도 경치가 괜찮죠. 자, 그럼 농촌에는 이제 구매 금액이 거의 다 비슷해요. 어촌 바닷가가 아닌 이상은 뭐 평당 뭐 70만원에서 100만원 선도 있을 거고, 상황에 따라서 50만원 이하도 있습니다. 하물며 저는 1000만원 이하의 주택도 봤어요. 네. 그런 집은 진짜 다 허물어져 가겠죠. 그런데도 사실은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런 집이 사실은 오히려 메리트가 있습니다. 도시지역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농어촌 주택이 조금 비싸요. 예. 아니, 도시에서 차 몰고 뭐 한 30분, 1시간 뒤에 내가 세컨 하우스에 있는데 가면 좋잖아요. 2~3시간 걸리는 데보다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 강만, 다리만 건너면 강화도죠. 예. 일산, 그런 쪽에. 대구로 치면은, 성주라든지 청도 같은 경우는 가까우면서도 농촌 형태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조금 비싸요. 보통 많은 분들이 요 시간대가 맞죠? 1시간 정도. 아니면은, 바다를 찾는 분들은 얘보다 좀 더 많이 걸려도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2시간 이내? 여기에서 경주 톨게이트까지는 1시간 내외거든요. 근데 바닷가 쪽으로 산을 넘어가면은 1시간 한 20분 정도 돼요. 저기까지. 예. 그래서 1시간 이상 걸려도 바닷가는 보통 뭐 그 정도는 많이 하시더래요. 4번까지 하고, 예. 4번까지 하고, 예, 쉬는 시간을 할까요? 예. 자, 4번. 자, 촌집 활용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내가 본인이 집 쓰겠다. 그걸 기동을 하시는지, 기초를 하시는지, 아예 주소 이전을 해서 나는 촌에서 무조건 살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종합센터에 등록을 하시거나, 주소 이전을 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혜택들이 좀 많습니다. 뭐가 있느냐? 각종 뭐 공과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의 무슨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깎아주는 거나, 뭐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요즘에는 대출도 가능하죠. 예. 대출도 유용하게 뭐 저리로 많이 쓰는 분도 계시고. 예. 주소 이전 안 했지만 주말 주택을 쓰는 경우. 예. 5도 2촌 요것도 요즘에 혜택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단기임대. 단기임대는 하루하루 뭐 스테이를 주는 경우도 있고, 보름 살기, 한 달 살기, 1년 살기. 경주에 저희 집은 지금 저희가 쓰고 있으면서도 단기 임대를 주고 있어요. 한 달 살기 또는 1년 살기. 얘는 손이 많이 가서 안 써요. 하루하루 뭐 보름 요거는 가서 관리자가 계속 가서 또 청소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한 달, 1년 살기는 제일 좋고. 그래서 단기 임대를 해야 되면 어떤 분들은 그 농어촌 민박이라든지 에어비앤비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